안녕하세요. 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뀐 50대 여자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큰맘 먹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적어보네요. 제 지난했던 인생이 순식간에 역전된 얘긴데요.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과 통쾌한 사이다가 준비돼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살아온 삶은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한시도 평온한 날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유년 시절만큼은 제법 행복하게 보냈어요.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님 슬하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나름 남부럽지 않게 컸죠. 아빠는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고요. 엄마는 조금 엄한 편이었지만 역시 아빠와 마찬가지로 저를 넘칠 만큼 사랑해 주셨어요. 벌써 수십 년도 더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부모님과 평상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던 일, 경포대로 여름 휴가를 떠났던 일, 겨울철에 뜨끈한 아랫목에 다 같이 누워 귤을 까먹던 일, 무엇 하나 잊히지 않는 소중한 기억이네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찾아온 재앙이 저희 부모님을 차례대로 앗아갔죠. 그 얘기를 풀어놓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악마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만약 믿는다면 악마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악마를 믿어요. 그리고 그 악마는 누가 봐도 무섭게 생긴 흉측한 괴물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고 또 누구라도 홀리게 만들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을 거라고 생각하죠. 갑자기 왜 이런 말을 꺼내냐고요? 저는 실제로 악마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어느 날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난 그 여자는 악마 그 자체였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저희 가족을 망가뜨렸죠. 그 여자는 토박이가 대부분이던 저희 고향에서 흔치 않은 뜨내기였는데요. 동네 작은 다방에서 커피 배달하는 일을 했죠. 어른들이 제 앞에서 쉬쉬하긴 했지만 좋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쯤은 어린 저도 알 수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여자만 나타나면 눈을 흘기며 저희를 못 다가가게 했거든요. 물론 저희 아빠는 그런 다방 여자와 노닥거리는 부류의 남자는 아니었어요. 세탁소 일과 엄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가 언젠가부터 저희 세탁소를 이용하면서 접점이 생겼어요. 그 여자가 옷을 맡기러 올 때마다 아빠는 살갑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태도로 그 여자를 대했죠. 여느 손님들에게 그러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여자가 왜 그렇게까지 저희 아빠에게 빠져버렸는지 말이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9살 되던 해 여름이었어요. 평소보다 학교가 일찍 끝나서 바로 세탁소로 달려갔는데요. 엄마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아빠가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평소와 달리 몹시 격양돼 있었죠. 그만 좀 하시죠. 전 가정이 있는 몸입니다. 근데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전 그쪽한테 아무 감정 없다고 몇 번 말해요. 거짓말. 내가 꼬셔서 싫다는 남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관심 끌려고 일부러 튕기는 남자는 있었어도 싫다 하던 놈도 결국엔 나한테 푹 빠졌거든요. 태용 씨라고 뭐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잘해줄 테니까 언제 우리 가게로 커피 마시러 와요. 응? 싫다고요? 자꾸 이렇게 귀찮게 굴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빠의 매서운 거절에도 여자는 깔깔깔 웃을 뿐이었어요. 신고? 뭐라고 신고하게요? 뭐 내가 자꾸 귀찮게 쫓아다닌다고? 이래서 잘생긴 남자는 피곤하다고? 참나. 적당히 좀 튕겨요. 너무 튕기면 매력 없으니까. 여자는 교태로운 미소와 함께 아빠의 어깨로 슬쩍 손을 뻗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본능적으로 불안해진 저는 큰 소리로 아빠를 불렀죠. 아빠, 지금 뭐해? 나왔어! 뒤늦게 제 존재를 눈치챈 아빠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반사적으로 자기 어깨를 주무르는 여자의 손을 털어내곤 거칠게 밀어버렸죠. 그런데 당황해서 힘 조절을 미처 못했던 걸까요? 여자는 그대로 요란하게 바닥으로 굴러버렸고요. 황망한 표정으로 아빠를 올려다봤죠. 하지만 아빠는 그런 여자에게 또 한 번 매몰차게 입을 열었어요. 이만 가세요. 또 한 번 찾아오면 그땐 소금 뿌려버릴 테니까. 수연아,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와. 저는 한달음에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뒤를 돌아본 순간 그대로 얼음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도 그럴 게 여자가 너무나 무시무시한 눈길로 아빠를 쏘아보고 있었거든요. 그 눈빛이 어찌나 살벌하던지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죠. 하지만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가 있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죠. 이만 가세요.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더는 손님으로도 받지 않을 거니까 다른 세탁소 가보세요. 아빠는 저를 안고 매몰차게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제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죠. 저는 아빠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여자의 눈치를 살폈어요. 여자는 한참 더 아빠를 노려보다가 그대로 몸을 일으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여자가 다신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정이 떨어져 버릴 만한 홀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후에도 여자는 계속해서 세탁소를 찾아왔어요. 아빠가 받아주지 않으니 그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고요. 결국 아빠도 다시 그 여자에게 가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결국 엄마도 아빠를 향한 그 여자의 마음을 눈치챘어요. 하지만 엄마는 대수롭지 않아 했죠. 너희 아빠가 얼굴값 하는 거지 뭐. 좀 잘생겼니? 옛날부터 따라다니는 여자 많았어. 근데 설마 애 딸린 유부남인데도 좋다고 하는 여자가 있을 줄은 몰랐네. 엄마,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야. 그 아줌마 진짜 무섭다고.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나이도 엄마보다 한참 어린데. 철없이 행동할 수도 있지. 아니야, 그 아줌마 너무 무서워. 마귀 같다고. 우리 다 조심해야 돼.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그 여자를 경계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뭐랄까, 일종의 예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여자가 언젠가 저희 가족을 망치고 말 거라는 어떤 불안감이 내내 저를 괴롭혔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걱정은 조금씩 현실이 됐어요. 시작은 엄마의 실족사였어요. 비 오는 날 한밤중에 갑자기 집 근처 산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그때만 해도 CCTV가 요즘처럼 어디에나 있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고 현장엔 CCTV도 없었고요. 시간대가 시간대였던 만큼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죠. 결국 엄마의 죽음은 사고사로 종결됐네요. 하지만 엄마의 죽음엔 여러모로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엄마의 아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도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늘 저희 가족에게 안전을 또 강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엄마가 비 오는 날 혼자 산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 밤중에 엄마가 도대체 왜 산에 올라간 것인지도 알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 모호한 찝찝함은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를 본 뒤로 더 커졌어요.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여자는 굳이 저희 앞에 나타났고요. 아빠는 어쩔 수 없이 그 여자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눴죠. 안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안타깝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자가 애도하는 척 고개를 조아린 그 순간 저는 똑똑히 봤어요. 슬쩍 올라가는 그 여자의 입꼬리를 말이죠. 그때 저도 모르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엄마의 죽음과 저 아줌마가 관련돼 있는 건 아닐까? 물론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없는 제 추측에 불과했어요. 누구에게라도 책임을 돌리고 싶은 제 억지라면 억지였죠. 어쨌든 그 뒤로 그 여자는 줄기차게 저희 세탁소를 드나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은밀하게 꼬시더니만 엄마가 죽은 뒤로는 아예 대놓고 꼬리를 치더군요. 수연이에게도 새엄마가 필요하지 않냐. 요즘 옆구리가 시리지 않냐. 아주 천박하게 말이죠. 하지만 아빠는 그런 여자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무엇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를 너무 사랑했던 아빠는 엄마가 죽은 뒤로 빈 껍데기나 다름없어졌어요. 세탁소 일도 엉망으로 하고요. 허구한 날 가게 한 구석에서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셨죠. 그런 아빠를 붙잡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아빠, 술 좀 그만 마셔. 진짜 엄마 따라갈 거야?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해야 할 거 아니야. 누군 안 슬픈 줄 알아? 아빠까지 이러면 나 정말 어떡해. 수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수연이 보면서라도 힘내야 되는데. 그래 아빠 힘 좀 내봐. 응? 우리 같이 살아야지. 하늘에 있는 엄마가 우릴 보면 얼마나 슬퍼하겠어. 그래,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아빠가 다시 일어서야지. 수연아, 아빠 오늘까지만 이렇게 있고 내일부터 꼭 열심히 살게. 알았지? 알겠어. 그럼 나랑 약속해. 제 말에 아빠는 손가락까지 걸고 달라지겠다고 약속해줬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죠. 아빠는 그 뒤로도 계속 술을 달고 살았고요. 결국 1년 뒤 술병으로 엄마 뒤를 따라가 버렸네요. 처음엔 그런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결국은 용서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 뒤로 제 인생은 진흙탕에 처박혔어요. 이리저리 친척집을 떠들며 1년을 눈칫밥만 먹었고요. 그러다 결국 보육원에 들어가게 됐죠. 맞아요. 천의 고아가 된 거였어요. 슬프게도 제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낸 보육원은 열악한 시선은 물론이고 원장이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후원자들 모르게 수시로 아이들을 때렸고요. 밥도 굶기기 일쑤였죠. 보육원에 들어간 뒤로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제일 많이 하던 말이 배고파였다면 말 다 했지 않겠어요? 중간에 몰래 도망치는 아이들도 부지기수였어요. 하지만 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버티고 또 버텼어요. 학교에서도 보육원 출신이라 따돌림 받았지만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달렸죠. 하늘에서 부모님이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엇나가고 싶어도 엇나갈 수가 없었네요. 인생의 반전이 시작된 건 제가 보육원에 들어간 지 2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날따라 웬일로 보육원에서 빵을 다 나눠주더라고요. 이 소박한 단팥빵이었지만 저를 비롯한 보육원 아이들은 평소 구경도 못할 귀한 간식이었죠. 경건한 마음으로 화장실에 가서 손부터 씻고요. 경치 좋은 곳에서 먹고 싶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보육원 마당 쪽에 있는 벤치에 앉아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왕 하고 우는 소리가 나더군요. 고개를 돌려보니 저보다 2살 어린 여자애가 마당 한 구석에서 울고 있지 않겠어요. 그 앞엔 평소 말썽꾼으로 유명한 제 또래 남자애가 서 있었고요.
보아하니 그 남자아이가 여자애의 단팥빵까지 빼앗아 먹은 것 같더군요. 내 빵 내놔. 내놓으라고. 이미 내 뱃속에 있거든, 바보야. 내 거 왜 먹었어? 왜 먹었냐고. 선생님. 여자아이가 선생님을 부르며 울자 남자아이는 그대로 도망가 버렸어요. 뒤늦게 달려온 선생님이 그 여자애를 달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남은 빵이 없었거든요. 내 빵 돌려줘요. 배고프단 말이야. 서럽게 오는 여자아이를 본 순간 갈등이 일었어요. 부모님은 늘 콩 한 쪽도 친구와 나눠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하지만 그 말을 지키기엔 너무 배가 고팠어요. 오늘 아침에도 멀겋게 순 흰죽을 먹은 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서 엉엉 우는 어린 여자애를 차마 외면하긴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그 여자애에게 다가가 빵을 반을 갈라 내밀었죠. 자, 이거 먹어. 울던 여자애가 언제 그랬냐는 듯 울음을 뚝 그쳤어요. 그리고는 휘둥그레해진 눈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나 주는 거야? 또 뺏기지 말고 얼른 먹어. 제 말에 여자애는 낚아채듯 빵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개는 감추듯 순식간에 삼켜버렸죠. 그 모습을 보니 짠하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럴까 싶어서요. 저야 보육원에 오기 전 친척들 눈치에 밥 굶는 게 이골이 났다지만 이 어린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나머지 반쪽도 여자애에게 내밀었네요. 자, 이것도 먹어. 그치만 이건 언니 건데. 괜찮아. 나 배 안 고파. 제 말에 여자아이는 쭈뼛쭈뼛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그 빵 역시 순식간에 먹어치워버렸죠. 고마워, 언니. 여자아이는 외마디 인사와 함께 그대로 사라져버렸어요. 옆에 있던 선생님 역시 착하다는 칭찬 한마디만 남기고 제 곁을 떠났죠. 혼자 남겨진 순간 또다시 배에서 요란하게 천둥이 치더군요. 제 코가 석잔데 괜한 짓을 했나 싶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처음 보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바위처럼 단단한 인상에 우락부락한 생김새였죠. 너 이름이 뭐니? 생긴 것과 달리 그 아저씨가 인자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저는 한껏 경계의 날을 세운 채 뒤로 물러섰죠. 그러는 아저씨는 누군데요?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거든요? 제 되바라진 대꾸에 저 멀리서 원장 선생님이 사색이 돼선 달려왔어요. 강수연, 너 이분이 누군 줄 알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 녀석이 원체 버릇이 없어서... 원장 선생님이 웬만해선 그렇게 굽신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제야 알았어요. 그 아저씨가 몇 안 되는 우리 보육원 후원자라는 걸 말이죠. 원장 선생님의 태도를 보건대 꽤 많은 돈을 내고 있는 게 분명했죠. 어쨌든 그 아저씨가, 아니 그 회장님이 다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아까 보니까 네 몫의 빵을 다른 애한테 나눠주던데 배가 안 고팠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솔직하게 대답하기엔 옆에서 도끼 눈을 하고 있는 원장 선생님이 무서웠죠. 하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했네요. 아니요, 배고파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밥을 너무 적게 주거든요. 제 말에 아저씨의 두 눈이 일순 커다래졌어요. 흘끗 원장님을 보더니만 다시 묻더군요. 아유 그래? 이 아저씨는 몰랐네. 근데 그렇다면 왜 네 빵을 다른 애한테 줬어? 네가 먹지 않고. 그 애는 아직 어리잖아요. 전 배고픔에 이골이 나기도 했고요. 힘든 건 잘 견디는 편이거든요. 제 대답에 아저씨는 말없이 절 내려다봤어요. 그러다 한참 만에 다시 입을 열었죠. 기특하구나.
이 아저씨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밥은 말이다. 앞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마. 그러라고 낸 후원금인데 보아하니 엉뚱한 대로 흘러간 모양이구나. 아저씨는 그 말만 남기고 몸을 돌렸어요. 안절부절하던 원장님이 그런 아저씨를 얼른 뒤쫓아가더군요. 그땐 그 아저씨가 그냥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얼마 안 가 무슨 횡령 비리죄로 원장 선생님이 보육원에서 쫓겨났지 뭐예요? 그 뒤에 새로 부임한 원장님은 좋은 분이었어요. 보육원 아이들을 때리지도 않았고요. 음식도 늘 배불리 먹게 해줬죠. 후원자였던 그 아저씨의 입김이 작용한 게 분명했죠. 그 뒤로 그 아저씨, 아니 회장님은 종종 보육원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주 저를 따로 불러 보육원 생활은 어떤지, 뭐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봤죠. 제가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그저 보육원 생활이 궁금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회장님을 어려워해서 쉽게 입을 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회장님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괜찮다면 내가 수연이 네 학비를 지원해주고 싶은데 어떻겠니? 네? 회장님이 왜요? 듣자 하니 너 이번에 서울에 있는 땡땡대 붙었다며. 근데 안 갈 거라지? 돈 때문에. 뭐 돈 때문은 아니고요. 서울에서 학교 다니려면 자취도 해야 하고 교통비도 드니까. 결국 돈 때문이라는 거네. 걱정 마라. 아저씨가 그것까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뜻하지 않은 호의에 기쁘기보단 어리둥절했어요.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회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죠. 내가 어릴 때부터 너를 아주 눈여겨봤거든. 배고픈 와중에도 자기 빵을 다 나눠주는 그 기특한 마음씨하며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의 비리를 솔직하게 고발하는 용기까지. 수연이 넌 어른들도 갖지 못한 아주 훌륭한 점들을 많이 가졌어.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투자란다. 나중에 네가 성공하면 그 배로 갚아주게 분명하거든. 회장님은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이건 적선이 아닌 투자라며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어려도 그게 선의의 베품이라는 걸 모를 나이는 아니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팽 돌더군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꼭 성공해서 이 은혜 10배, 아니 20배로 갚을게요. 허허, 녀석도 참 말만으로도 기특하구나. 그렇게 저는 회장님의 지원으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다닐 수 있게 됐어요. 회장님은 저를 위해서 학교 근처에 따로 집도 구해주고요. 후원조로 다달이 생활비도 보내주셨죠. 그런 회장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죽어라 공부했죠. 틈틈이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회장님의 도움으로 생활하는데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었지만 제가 번 돈으로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알바비를 모아 회장님 생신 때 손수건을 선물로 드렸더니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괜스레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나 눈물을 참느라 혼났네요. 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선생님이 됐어요. 원래는 딱히 이렇다 할 꿈이 없었는데요. 보육원에서 보낸 힘든 시절이 저를 교육자의 길로 이끌었어요. 불행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실제로 교사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었네요. 제 월급의 절반 정도는 다달이 회장님에게 붙였어요. 그렇게라도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거절하던 회장님도 제가 고집을 부리자 마지못해 그 돈을 받아주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온 회장님이 생각지도 못한 걸 내밀더군요. 수연아, 이거 한번 보거라. 이게 뭐예요, 회장님?
회장님이 내민 건 웬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저보다 서너 살쯤 많아 보였는데 훤칠하니 잘생겼더군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내 아들놈이다. 박상철이. 내가 몇 번 얘기했었지. 아, 그 미국에 있다는 둘째 아드님이요? 이번에 학위 따고 아예 한국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말인데 수연아, 우리 아들놈 남편감으로 어때 보이냐? 회장님의 생각지도 못한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아무리 봐도 표정이 너무 진지하시더군요. 회장님, 그게 무슨... 가볍게 꺼낸 말 아니다. 수연아,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렴. 제가 아무 말 못한 채 두 눈만 껌뻑이자 회장님이 너털웃음을 터뜨렸어요. 허허, 녀석도 참 놀랐구나. 그래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렴.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우리 둘째 놈 제법 괜찮은 놈이거든. 물론 회장님 아드님이면 좋은 분이겠죠. 그치만 전 아시잖아요. 저 보육원에서 자란 거. 근데 어떻게 아드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벌써 널 몇 년째 보고 있는데 그깟 최신이 뭐가 중요해? 충분히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거다. 우리 아들놈이 공부밖에 몰라서 영 숙맥인데 그래도 죽은 지 엄마 닮아서 다정다감하고 섬세한 구석이 있거든. 수연이 너랑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늙은이가 욕심 좀 부려봤다. 아예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보렴. 그냥 나가서 맛있는 밥 얻어먹는다고 가볍게 생각해. 당장 그 자리에서 거절하긴 못해서 일단 고민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회장님이 주말에 집에 와서 대답을 들려달라고 하더군요. 내가 너 따로 이렇게 찾아오기엔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서 말이다. 그럼 전화로... 전화는 무슨? 뭐 급한 일 있는 거 아니면 집으로 와주렴. 곧 내 생일인데 오랜만에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 좋잖아. 아무래도 회장님에게선 불순한 목적이 느껴졌어요. 그 자리에서 회장님 아들과 인사시키려는 게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오랜 은인이었던 회장님이 생일 핑계를 대면서까지 초대하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말에 회장님 댁으로 찾아갔네요. 물론 거절의 말을 준비하고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회장님 댁에 며느리로 들어가다니 제 분에 넘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초인종을 누르고 이름을 밝히자 이내 일하는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줬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회장님 생신을 맞이해 주방에서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죠. 별 생각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회장님 선물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두 손이 벌벌 떨리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주방에 그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화려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있었죠. 아빠가 죽은 뒤로 소리소문 없이 종적을 감추더니만 설마 회장님 댁에서 이 여자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더랬죠. 이내 저를 발견한 여자가 얼굴에 웃음을 띤 채로 다가왔어요. 어서 와요. 강수연 씨죠? 우리 회장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전 그제야 회장님에게 최근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회장님은 젊은 시절에 사고로 아내분을 잃었는데요. 그 후로 쭉 혼자 지내시다 얼마 전 모임에서 마음에 맞는 분을 사귀게 됐죠. 재혼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던데 글쎄 그 상대가 바로 이 여자였던 거예요. 세월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여자는 젊고 예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끔찍했네요. 여자는 저를 몰라보는 눈치였어요. 그럴만도 했죠.
저는 굳이 제 정체를 밝히지 않고 그 여자와 인사를 나눴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회장님에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우리 회장님이 뭐라고 했을까? 아, 우리 회장님 지금 서재에 있어요. 곧 내려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요. 이윽고 내려온 회장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역시나 옆엔 사진으로만 보던 둘째 아들이 있더군요. 수연이 왔구나. 인사하거라, 우리 둘째 놈.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둘째 아들이 손을 내밀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무슨 정신으로 인사를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거절할 작정으로 찾아간 건데 갑작스러운 악연과의 조우로 남자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남자와 인사를 나누면서도 온 신경은 계속 그 여자에게 쏠려 있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회장님이 흐뭇한 표정을 한 채 저희를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그렇게 저와 회장님 그리고 둘째 아들과 그 여자가 함께 밥을 먹게 됐죠. 아참, 수연이 너 이 사람도 처음 보지? 곧 내 안사람 될 여자야. 아까 인사 나눴어요. 우리 미래의 고부 사이가 될지도 모르는데 잘해봐요. 여자가 교태스럽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잠자코 밥을 먹고 있던 둘째 아들이 그 말에 얼굴을 찌푸리더군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 여자가 새엄마가 되는 게 싫어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어쨌든 신경 써야 할 건 회장님네 둘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눈앞에 여자였죠. 다시 만나니 새삼 엄마의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가 절 괴롭혔어요. 정말 저 여자는 엄마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을까? 대체 엄마 장례식장에서 왜 그렇게 웃었던 걸까? 여자의 입으로 그날의 진실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더군요. 제 정체를 밝힌다고 하면 더욱더 입을 다물어 버릴 게 분명했고요. 고민하던 제 눈에 문득 와인잔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장님이 애주가라 평소 술을 즐겨 드셨거든요. 이거다 싶더라고요. 때마침 제가 가져온 선물이 고급 양주였어요. 회장님, 제가 가져온 양주 한 잔 어떠세요? 오늘같이 좋은 날 좋은 술이 빠질 수 없잖아요. 아하, 좋지. 수연이 네가 웬일이냐? 술이라고는 질색하던 애가. 회장님이 사람을 시켜 새로 술상을 차리게 했어요. 다행히 그 여자도 빼지 않고 함께 어울려 주더군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여자가 술잔을 비울 때마다 계속 술을 따랐어요. 제가 술을 즐겨 마시진 않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엄마를 닮아 주량이 제법 센 편이었거든요. 제일 먼저 둘째 아들이 더는 못 마시겠다며 일어나 가버렸고요. 뒤를 이어 회장님도 술에 취해 잠들어 버렸죠. 남은 건 그 여자와 저뿐이었는데요. 보아하니 그 여자도 이미 잔뜩 취한 상태였어요. 아이, 수연씨 보기보다 잘 마시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도 잘 드시네요. 제 말에 여자가 눈을 치켜떴어요. 어머, 아주머니라니? 회장님 말 못 들었어? 나 곧 이 집안 안주인 될 사람인데 어머님이라고 제대로 불러줄래? 아이, 뭐 하긴 뭐 아직 수연씨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지 안 될진 모르는 일이지만. 아이, 수연씨 보육원 출신이라며? 고아가 이 집 며느리로 가당키나 해? 회장님도 둘째 아들도 없어서일까요? 여자는 꾹꾹 누르고 있던 천박한 본성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사람 좋은 얼굴로 웃을 땐 언제고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자 바로 저를 무시하더군요. 회장님 제안 설마 받아들일 건 아니지?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야. 괜히 욕심내지 말라고. 네, 안 그래도 오늘 회장님 제안 거절하려고 온 거예요. 일단 여자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순순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엄청 젊어 보인다는 둥, 왜 이렇게 예쁘냐는 둥 계속 칭찬하면서 술을 따랐죠. 단순한 여자는 금세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수연 씨가 사람 볼 줄 아네. 어디 가면 다들 내 나이로 안 봐. 20대인 줄 아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럴 것 같아요. 회장님 만나기 전엔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았죠. 못 꼬신 남자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부러워요. 아이 그럼 내가 못 꼬신 남자는 하나도 없지. 아, 생각해보니까 하나 있던가? 죽어도 안 넘어오던 놈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의 말에 저도 모르게 신경이 곤두섰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다시 여자의 잔에 술 한 잔 따라주며 은밀하게 물었죠. 그래요? 그게 누군데요? 어머님 외모에 안 넘어간 남자가 있다니 상상이 안 가요. 이건 우리 회장님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아유, 그 진짜 잘생긴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유부남이었거든. 근데 자기도 알겠지만 원래 남자들은 처자식이 있든 말든 어떻게든 예쁜 여자한테 수작 걸잖아. 아이 근데 그 남자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아 그게 괜히 꼴이 나서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했거든. 다방 언니하고 내기하기도 했었고 100만 원이었나? 꽤 크게 판돈까지 걸었었지. 그제야 여자가 왜 그렇게 저희 아빠한테 집착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충격적인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고주망태가 된 여자는 제가 묻지 않아도 술술 과거를 털어놓더군요. 아이 죽어라 꼬셔도 안 넘어오는데 어찌나 꼴이 나던지. 게다가 그 남자 마누라가 얼마나 재수없는 년이었는 줄 알아? 아이 한 번은 나한테 자꾸 이러면 사람들이 안 좋게 볼 거라는 둥 얼른 좋은 남자 만나라는 둥 착한 척 하더라고. 내 남편 넘 보지 말라고 머리채 잡아도 모자랄 판에 말이야. 내가 다방에서 커피나 파는 년이라고 얕본 거지. 아,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잘 죽었어, 그녀는. 그 남자 와이프가 죽었어요? 아, 그래. 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나도 정말 죽을지는 몰랐다고. 아, 뒷산으로 불러서 그냥 겁만 주려고 했던 건데 그 여자가 지레 놀라서 미끄러진 거야.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거든. 뭐 그걸 노리고 일부러 굳은 날 불러낸 거긴 한데 아니 난 좀 다치고 말 줄 알았지 설마 죽을 줄 알았나? 마침내 여자의 입에서 그날의 비밀이 밝혀졌어요. 정말로 저희 엄마는 그 여자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사지가 덜덜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여자의 목을 졸라 죽여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그 순간 잠들어 있던 회장님이 깨어났어요. 아이고, 내가 깜빡 잠들어 버렸구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나이 드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결국 그날의 술자리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렸고요. 저는 복수심에 불탄 채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오자마자 바로 변호사부터 찾아갔어요. 어떻게든 그 여자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당시 술자리에서 여자의 말을 핸드폰으로 녹음해뒀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너무 약하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그런 걸 다 떠나서 공소시효가 문제였어요. 그때만 해도 공소시효가 고작 15년인가 그랬거든요. 이미 기간이 지나도 한참 지나서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데, 우리 가족이 어떻게 망가졌는데, 제 모든 걸 다 걸고서라도 그 여자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없다면 개인적으로라도 그 여자를 나락에 떨어뜨리고 싶었죠. 우선 저는 흥신소부터 찾아가 그 여자의 뒤를 캐달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회장님에게 자신의 출신을 솔직하게 다 얘기했을 것 같진 않았거든요. 역시나 슬쩍 떠보니 회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다방 출신이라는 것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문란하게 살았다는 것도 말이죠. 아니 내가 뭐 부자라고 해봐야 대단한 재벌집도 아니고
그냥 자식놈들한테 물려줄 사업체가 좀 있다 뿐 아니겠냐. 어차피 그 사람한테 뭐 콩고물 떨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그 여자는 미련퉁이같이 나에 대한 마음 하나로 이 집에 들어온 거야. 자식놈들 눈총 때문에 많이 힘들 텐데 내가 그 사람한텐 참 미안한 게 많어. 그래서 굳이 결혼할 결심도 한 거고. 나 죽을 때 그래도 작은 상가 건물 하나는 물려줘야 하지 않겠어? 뭐 그 사람은 워낙 욕심 없는 여자라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수연이 너 결혼해도 아무 걱정 말거라. 그 사람이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얼마나 간사하게 굴었으면 회장님이 홀딱 넘어간 건지 회장님의 말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진실을 폭로하고 싶었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를 바닥까지 무너뜨리기 위해선 더 준비가 필요했죠. 저는 흥신소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 여자의 뒤를 캐는 걸 서둘러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한 달 만에 여자의 어마어마한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됐죠. 웬걸, 여자는 이미 콩밥을 먹은 전적이 있었어요. 사기죄로 교도소에 1년 좀 넘게 있었더군요. 흥신소 사장 말로는 꽃뱀짓을 해서 남자들 등쳐먹다 그렇게 된 거라 하대요. 심지어 아들도 하나 있더라고요. 진작에 갖다 버려서 보육원에 있긴 했지만 말이죠. 알면 알수록 여자는 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악마 그 자체였죠. 아니, 악마라고 하는 것도 너무 그 여자를 치켜 세워주는 것 같아서 별로네요. 그냥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라고 칭해야겠어요. 어쨌든 저는 흥신소의 도움을 받아 여자의 전과 기록을 챙긴 건 물론이고요. 피해자인 남자들을 만나 여자에 대한 증언까지 따로 녹음해뒀네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회장님 댁으로 찾아갔어요. 미리 방문 사실을 알린 터라 집에는 회장님과 그 여자는 물론이고 둘째 아들까지 있었죠. 아무래도 회장님은 제가 그 둘째 아들과 잘 돼가는 줄 아셨나 봐요. 정작 저는 복수할 준비에 바빠서 그 남자와 연락도 제대로 못했는데 말이죠. 일단 다 같이 둘러앉아 밥부터 먹었어요. 여자는 일하는 아주머니들을 물리고 굳이 회장님 식사 시중을 들더니만 자기 손으로 후식까지 준비하더군요. 회장님과 둘째 아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기고요. 저는 여자를 돕겠다면서 주방에 남았어요. 수연 씨, 멜론 좀 깎아줄래? 여기 포도도 좀 씻어서 하나하나 껍질 제거하고. 여자는 회장님이 사라지자마자 바로 또 본색을 드러냈어요. 본인이 준비한다 해놓고는 손 하나 까딱 않고 절 부리더군요. 그 꼴이 역겨워 바로 입을 열었어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언제 알아볼까 싶었는데 정말 끝까지 못 알아보네? 제 갑작스러운 말에 여자의 표정이 경직됐어요. 그게 무슨... 수연 씨 나 알아? 당연히 알지. 땡땡동 다방에서 커피 팔던 김정이마. 나 모르겠어? 네가 그렇게 목매던 세탁소 집 사장딸 강수연? 제 말에 여자의 두 눈이 커다래진 것도 잠시. 이내 여자는 너무나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제가 정체를 밝히면 여자가 당황하거나 겁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여자는 가소롭다는 듯이 피식 웃더군요. 아, 누군가 했네. 그 꼬맹이? 많이 컸다 얘? 어릴 땐 좀 예쁘더니만 자라면서 못생겨졌네. 너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돼서 고아로 커 그런가? 너도 참 안 됐다. 안 됐다? 내가 고아가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우리 엄마 죽인 거잖아. 당신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술에 취해선 다 얘기했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그래, 내가 그 여자 뒷산으로 불러서 신랑이 한 건 맞지. 근데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인데. 공소시효가 끝나도 옛 저녁에 끝났지.
역시나 여자도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여놓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다니 감정 하나 없는 괴물처럼 보이더군요. 이런 여자와 제 은인인 회장님이 엮이는 걸 더는 두고 볼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 당신한테 법적인 심판을 할 순 없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대신 당신을 심판할 거야. 전 여자를 두고 그대로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회장님 앞에 섰죠. 회장님, 저 드릴 말씀 있어요. 뒤늦게 달려온 여자가 허둥지둥 절 막아서더군요. 아니 수연씨,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일단 안에 들어가서 나랑 얘기 좀 해. 왜? 회장님한테 얘기한다니까 이제 좀 겁이 나나 보지? 그러자 여자가 회장님의 눈치를 보면서 제게 낮게 읊조렸어요. 정신 차려. 회장님이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우리 회장님이 나한테 얼마나 푹 빠졌는데 증거도 없이 니년 말을 믿어줄 것 같냐고. 글쎄, 그건 두고 볼 일이지. 전 여자를 밀쳐내고 다시 회장님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희 엄마가 어릴 때 불의의 사고로 죽은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저희 엄마 그냥 사고로 죽은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죽인 거예요. 뭐? 아니 수연아, 갑자기 그게 무슨... 당황한 회장님이 저와 여자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저는 그런 회장님에게 이 여자와 얽힌 악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놨죠. 중간중간 그 여자가 막아서려고 했지만 절대 입을 다물지 않았네요. 저희 엄마요, 이 여자가 죽인 거예요. 지난번에 술자리에서 취해가지고는 전부 자기 입으로 털어놨다고요. 저희 아빠가 자기한테 안 넘어오니까 앙심을 품고 저희 엄마를... 어차피 이젠 이 여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순 없다는 거 저도 알아요. 괜한 알량한 복수심만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 거였으면 저 혼자 조용히 처리했죠. 하지만 회장님은 제 은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회장님이 이런 여자와 결혼하는 걸 두고 볼 순 없어요. 제발 이 여자의 실체를 지금이라도 깨닫고 정리하세요. 제 말에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안절부절하던 여자가 얼른 회장님에게 다가가더군요. 회장님, 설마 얘 말 믿는 거 아니죠? 날 다른 사람하고 착각한 것 같은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급기야 여자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가증을 떨어댔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역겹던지 절로 언성이 높아지더군요. 그만 좀 해! 언제까지 그렇게 잡아댈 거야? 적어도 나한테 사과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과는 무슨 사과? 난 그런 적 없다니까? 증거 있어? 수연씨 증거도 없이 이렇게 사람 몰아가는 거 아니야. 난 수연씨 고아라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잘해줬는데 대체 나한테 왜 이래? 어? 하, 그놈의 증거가 없다고 누가 그래? 저는 보란듯이 품에서 핸드폰을 꺼내 지난 술자리에서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어요. 거기엔 여자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똑똑히 녹음돼 있었죠. 핸드폰에서 나오는 자기 목소리를 들은 여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아니, 대체 언제 녹음을... 이 여우 같은 년, 너 미쳤어? 왜 내 동의도 없이 멋대로 녹음을 해? 죽고 싶어 이년아? 흥분한 여자는 회장님 앞이라는 것도 잊고 본색을 드러냈어요. 전 이때다 싶어서 회장님에게 흥신소에서 받아온 자료를 내밀었죠. 이것도 보세요, 회장님. 저 여자 아들도 하나 있는데 보육원에 버려놓고 찾아보지도 않고요. 과거에 꽃뱀집 수차례에서 사기죄로 교도소에 복역한 기록도 있어요. 회장님에게도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분명해요. 다신 만나시면 안 돼요. 제가 내민 자료를 차근차근 들여다보던 회장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그 침통한 말에 여자가 비명처럼 말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그거 다 꾸며진 가짜예요. 전 억울하다고요.
그러자 회장님이 그 여자를 향해 노성을 질렀어요. 어디 마지막까지 사람을 갖고 놀려고 해? 진짜 가짜인지 아닌진 내가 사람 풀어서 알아볼까? 내가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아? 회장님의 말에 여자는 찔끔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더니 싹싹 빌기 시작했죠. 제 과거를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해요, 회장님. 하지만 회장님에 대한 제 마음 하나만큼은 진심이에요. 모든 걸 알면 회장님이 절 버릴까봐, 그럴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수연 씨 엄마 그렇게 된 것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수연 씨 아빠가 하도 저를 쫓아다녀서 오해가 좀 생겼는데 그걸 풀고 싶은 마음에 대화를 좀 하려다 그만. 수연 씨 엄마가 절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서 밀친 것밖에 없어요. 제 불에 자기가 그냥 미끄러진 거지 제가 죽인 게 아니라고요. 여자는 마지막까지도 간악하게 혀를 놀렸어요. 그리고는 가련하게 눈물을 쏟아내는데 나이가 나이인데도 청초한 면이 있어 사람의 동정심을 자극하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회장님이 이 여자에게 다시 넘어갈까봐 가슴을 졸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회장님은 그 정도까지 한심한 위인은 아니었어요. 애원하는 여자를 야멸차게 밀어내더군요. 당장 내 집에서 꺼져!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줄 알아!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저는 회장님 사랑해요. 회장님 없이 못 산다고요. 시끄러! 그 입 닥치지 못해! 이 요망한 것! 급기야 회장님은 경호원들을 불러 여자를 강제로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대문 밖에서 한창 시끄럽게 굴던 여자는 경호원들의 겁박에 결국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수연아,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겠니?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말이다. 그럼요, 회장님. 이해해요. 몸조리 잘하시고 괜찮아지시면 연락 주세요. 저도 조용히 회장님 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복수를 하고 나면 가슴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분은 참담하기만 하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감옥 갈 걸 각오하고 여자를 죽였어야 했던 건 아닐지 뒤늦게 후회가 일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하늘에 있는 엄마 아빠가 그걸 바랄 것 같진 않았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엄마 아빠 납골당으로 찾아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 앞에서 한참을 울다 왔네요. 며칠 뒤 회장님이 절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연거푸 고맙다면서 고개를 숙이더군요.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수연아, 하마터면 이 늙은이가 여자한테 홀려서 집안을 말아먹을 뻔했어. 아니 뭘요. 회장님이 그동안 제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저를 뚫어져라 보던 회장님이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좀 괜찮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내가 대신 그 여자한테 복수 좀 더 해주랴. 아니요. 어차피 밑바닥 인생 사는 여자예요. 굳이 회장님 손이나 제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알아서 망할 거예요. 제 말은 예언처럼 현실이 됐어요. 그 뒤로 여자의 행방을 수소문해 봤는데요. 또 다른 남자한테 붙어서 꽃뱀짓을 하려다 된통 걸려 역으로 당했다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남자가 무슨 조폭 간부였다지 뭐예요. 결국 그 여자는 조폭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고요. 그 와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반신마비가 됐어요. 그 곱던 얼굴도 완전히 망가졌고 말이죠. 지금은 무슨 요양병원에서 오늘 내일 한다던데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여자 따위에게 연연하지 않고 제 인생을 사는 걸 저희 부모님도 바라실 테니까요. 실제로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도 꾸렸답니다.
상대가 누구냐고요? 짐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회장님네 둘째 아들이에요. 원래 저한테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제가 그 여자한테 복수하는 모습을 보고 반했다고 하더군요. 참 별난 남자죠. 회장님,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와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여자한테 된통 당한 걸로 예전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괜찮아지셔서 술자리에서 안주거리 삼아 농담도 하신답니다. 여전히 저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저희 아이들이라면 껌뻑 죽으시죠.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보육원에서 지내던 어린 시절, 제가 배고픔을 참고 다른 아이에게 빵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순간의 배고픔은 채웠겠지만 평생 허기진 삶을 살았겠죠? 그때 다른 아이에게 빵을 주지 않았다면 시아버지도 절 눈여겨보지 않았을 테고, 그럼 그 여자를 다시 만날 일도 영영 없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제 지난날의 인생사를 글로 옮겨 적고 나니 이 새삼스레 사람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단 말이 실감이 납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랍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풀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